이 면접은 우체국에 갔을 때 저라는 사람은 이런 점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저랑 그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첫째, 이런 얘기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는 생각한 티가 나야 된다. 그럼 뭐를 얘기해야 되느냐? 우편부터 가봅니다. 직무수행 계획의 가장 핵심은 당연히 나는 우체국의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막 하락시킬 거예요? 그쵸? 그 계획을 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체국의 우편 서비스, 금융 서비스 다 포함하여 그 이상의 것을 그래도 저는 만들고자 이 자리에 오셔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럼 난 뭘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 갔을 때 뭐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할까를 생각하신 것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불편상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불편하다고 느낄까요? 우리 한국인은 뭐를 못 참습니까? 그 기다림을 대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연이 되거나 대기가 되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다 스크랩하시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처리 소요 시간이라는 게 있죠. 우편 쪽에 갔는데 이런 부분에 처리 속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줄이겠습니다. 더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지연이 야기되는 고객층들의 행동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고객층들의 행동. 특히 우편부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는 깔고 가십시오. 첫 번째, 우체국에 갔는데 우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편 쪽에는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단순 업무가 많이 있을 거다. 그럼 단순 업무라고 하면은 뭐가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무인화 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은 어떤 계층이 돼야 될까요? 20, 30대 젊은 세대도 당연히 이용을 한 건 당연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시니어 계층의 이런 기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교육안도 만들어 보시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실제 다른 기관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제시하셔야 됩니다. 꼭 이 부분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우체국에 꼭 와야만 하는 사람만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체국에 아니더라도 기기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런 곳들을 어떻게 하면 알리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거를 반드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럼 그거를 당연히 사용을 해봐야겠죠. 한 번 정도는 사용을 해봐야 불편함을 알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냥 알아본 내용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한 번 정도는 해봐라. 뭐가 불편할 것인지 고객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특히 어르신도 이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걸 생각을 반드시 하셔라. 모든 호수가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5호가 들어갈 줄 알고 막 멀리 와서 갔는데 뭐야? 안 된대. 그럼 그분이 화나면 이렇게 비도와. 어디로 올까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막 화를 내. 그럼 난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고 이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기 중에 다루지 못하는 그런 크기나 이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는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화 기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거는 꼭 생각을 해두셔야 그게 직무수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갔을 때 과연 그 대기한 사람들이 저 뒤쪽에 있는 그 기계를 쓸까요? 안 쓸까요? 왜 안 쓸까요? 이거를 반드시 메모하고 스크랩해 두셔야 됩니다. 한번 사용해 봐야 압니다. 그 위치가, 그리고 앞에 눈에 보이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저 뒤쪽 구석탱이 있는지 그런 점이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동선을 바꿔야 합니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체국은 내가 뭐를 얘기해도 안 합니다. 어차피 안 합니다. 지금은 면접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기특하지 않습니까? 요거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동료 입장에서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기기가 많이 이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업무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론상 줄겠죠? 그럼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나도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 또한 이렇게 가셔야 항상 이렇게 이타적인 동료애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이유를, 그런 점도 좋고, 그리고 어르신이 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없애는 것이 어르신에게는 자율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대한 두려움, 키오스크 이런 것을 좀 없애보자. 특히 수도권 말고 지방층 분들은 또 꼭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이게 없는 곳도 있어요. 특히 뭐 강원이나 뭐 충청이나 아니면 전남이나 이런 쪽에는 없을 수도 있으나, 서울에 이왕 오실 거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광화문에 한번 갔다가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광화문에 뭔가를 한다. 그거는 점점점 전국으로 퍼진다. 요거를 미리 알고 있다를 제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참고로 우리 수도권에 가실 분들은 대부분 직무가 우편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금융이 많을 것 같습니까?
우편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금융을 갈 확률은 정말 TO가 갑자기 생겼거나 뭐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금융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 솔직히. 하지만 나는 이거를 안다고 뭔가 우편만 계획을 세워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꼬리 질문에 우편은 알겠습니다. 혹여 금융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를 묻는다. 어차피 안 할 거는 알지만 계획은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균형 있는 질문으로 대답으로 난 준비를 해두셔야 그 다른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처할 수 있다. 꼭 이 부분을 잘 알고 가십시오. 참고로 우리 충청이나 아니면 강원이나 다른 지방청들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많이 안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여기는 경희는 막 하루에 500명, 600명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도서상관에 일하는 분들 들어보면 사람만 맞으면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비었을 때 내가 대체도 해줘야 되고 또 이게 비었을 때 일로 가야 되고 올라운드 플레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우리 지방. 당연히 이제 뒷배원 분들은 바쁘겠지만 계리스 지원분들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고 다른 거 준비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 7급 준비하려고 공부합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체국이 나가야 될 방향 그런 점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 4대 우리 시중은행과 협약 이런 거 보셨죠? 이따 금융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편 파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설정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기 활성화를 한다는 것이 지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첫 번째 하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변의 상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연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오피스 상권. 자, 한 사람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소량이에요, 대량이에요. 대량이죠. 한 명이 대량을 갖고 와서 그때부터 해달라. 와서 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번호표가 지금 내가 2번 정도 남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지방 쪽은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그 오피스 상권이 없는 곳들이 많아서 잘 모를 수 있으나 특히 경인, 서울, 역삼 이런 데, 교대 이런 데 있으면은 엄청 많습니다. 한 명이 와서 해달라고 한다. 그럼 나는 뭐를 일단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전 접수제를 알려야 됩니다. 사전에 할인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알려서 최대한 이 다른 고객들의 지연을 사전에 맞게끔 저는 이런 홍보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직무수행 계획이에요. 오피스 상권. 알겠죠? 이런 부분 얘기해야 됩니다. 요걸 이제 얘기한 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면접에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제 또다시 이렇게 오피스 상권의 대부분은 그런 그 심부름을 하는 분은 사장님이 가서 할 것 같습니까? 격리가 할 것 같습니까? 누가 갑니까?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격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가는 경우가 많고, 그분들은 카드를 개인 카드 씁니까? 그런 법카를 쓰는데 내가 굳이 할인받는다고 일일이 그거를 기록을 하면서 갈 것 같습니까? 나라도 갈 것 같습니까?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전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그거는 누구의 몫입니까? 이거를 일일이 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계리 직원분들의 몫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죠? 착한 분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사전 할인 이런 거 법카에는 무용지물이다. 현실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격리 직원분이 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왜냐면 맨날 하시던 분이니까. 근데 유독 어떨 때 가장 그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이런 게 많이 지연이 일어나느냐면, 보통 이런 그 심부름은 보통 누가 합니까? 신입이 합니다. 신입이 버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럼 신입은 실제로 이게 뭔가 우편 발송을 할 때 당연히 꼼꼼한 분도 있긴 하겠지만 아닌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면 뭐를 합니까? 그렇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아차 하고 다시 와서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아까 했던 게 뭔가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다시 이거를 해야 돼요. 천천히 가도 된대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와서 다시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아니라 직무의 어려움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걸 해달라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다. 알겠죠? 이런 거 있으면 멘붕 옵니다. 지금 계속 지금 대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건 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다. 오피스 상권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도 가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우편물을 보낼 때 정확히 주소도 적고 우리 서류 발송할 때처럼 잘 적어가지고 여러 번 확인하고 올 것 같습니까? 정말 제대로 맞나? 맞나? 평소에 관심도 없는 우편 번호까지 맞나? 막 검색하고 봤죠? 그렇게 갈 겁니까? 뭐 하나 보내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편번호 적는 거 누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고객 입장에서 갔는데 정확히 적어가지고 여러 번 확인해서 우리 수고하십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부분을 당연히 우리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점들을 사전 접수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 먼저 이렇게 알아와서 서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우리 신입 직원의 직무수행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처음 보내는 사람들이 항상 컴플레인이 많이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보내는 이와 받는 이가 바뀌어서 했다가 막상 본인이 받아놓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한테 하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따지는 분도 있다. 알겠죠? 본인이 어떤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이거를 인정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무안함을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왜 안 알려줬느냐 라고 당신 탓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고객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받는 이와 이 보내는 이, 상당히 이게 없는 봉투 있죠? 안 적혀있는 봉투 있죠? 그런 부분에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를 해야 합니까? 내가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파손물이 있는지에 대한 체크,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발송을 했는데 받는 사람이 계속 못 받고 있고 뭔가 망가졌대. 보상은 해줄게요. 당연히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법적인 보상 제도. 이것도 아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뭔가 예민한 사람이 왔을 때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포장을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뭘까요? 가장 포장에 훼손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뭘까요? 의외로 가장 많이 보내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치입니다. 김치가 중간에 포장이 터지면은 상당히 물류도 힘들고 그 테이프를 비집고 그 국물들이 막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체국에서는 규격에 맞춰서 했는데 누구 잘못입니까? 우체국 잘못이죠. 나는 제대로 했는데 근데 터지면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나 때문에. 알겠죠?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우편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는 한데, 내 보낸 물건이 왜 제때 안 가냐, 김치 예민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포장 방법에 대한 것도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보낼 때는 되게 탄탄하게 했다고 치지만 막상 그 물류 쪽에 가보게 되면 상당히 무거운 그런 여러 가지의 이런 우편물들이 찍어서 누를 수 있다. 알겠죠? 그 하중을 못 견뎌서 터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정확하게 포장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꼭 아시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항상 지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잘 설명해야 되니까. 와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까? 평소에 그래도 알 수 있도록 뭔가를 알리는 게 좋을까요? 평소가 좋은 겁니다. 와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는 지연이다. 알겠죠? 그래서 우편물 절대 김치 파손되지 않는 포장법, 이런 거 좋습니다. EMS 처음 보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분에게 정확히 얼마 만에 도착해요. 좋습니다. 그런 거 다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잠깐의 그러한 그 자주 묻는 질문이나 처음 이용하는 분들이 나를 잡고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그 부분을 나는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직무수행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분조차 이것만 보고도 할 수 있도록 쉬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한테 묻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직무수행 계획입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모이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봉투 가격 물어본 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포, 우리 택배라고 이제 우리 고객분들은 부르시는 이 택배 박스 많이 물어봅니다. 가장 많이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집에서 포장을 해 갈 건데 이거 되나요? 맞습니다. 와서 그때부터 하는 거는 저쪽에 있는 호, 1호, 2호,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 본인이 가져온다. 본인이 직접 포장해서 갖고 온다. 왜냐? 아끼려고. 아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0원도 아끼려 하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끼려고. 근데 본인이 포장을 해서 갖고 왔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합산했을 때 이게 몇 호입니다. 있죠? 기준이 있죠? 1cm가 넘었네. 어떻게 할 겁니까? 나 해줄 겁니까? 몰래 이렇게 해줄 겁니까? 2cm 넘었다. 그냥 할 겁니까? 뒤에 지금 막 사람 밀리고 있는데 그냥 하자. 동요합니까? 합니까? 해줄 겁니까? 아니죠. 그럼 이제 고객이랑 뭐가 됩니까? 싸우게 될 수 없습니다. 뭘 1cm 가지고 그러느냐부터 해서 내가 그러면 또 저거를 사야 되냐부터 해서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규격을 재는 방법이나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내가 만들어서 정확히 붙여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또 발송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고가의 물건은
얼마까지는 이만큼이 되나 얼마까지는 이런 거에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등등 있죠. 이런 변수, 평소에는 잘 물어보지 않는 이런 유형의 질문들조차 항상 미리 대처를 해놓자가 직무수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대기 시간, 서비스 제공하는 우리가 고객에게 뭔가 서비스를 받는 그 시간을 최대한 나는 줄여보겠습니다가 직무수행 계획이에요. 알겠죠? 우편 쪽. 그럼 어렵지 않죠? 생각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대단한 거 필요 없다. 이런 부분만 얘기하시고 다 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연을 야기시키는 행동들, 자주 묻는 질문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서 분명히 제시를 한다면 우편 쪽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체국에 안 오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다 점수.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우편 쪽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금융 파트가 있습니다. 금융 파트의 핵심은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우체국에. 엄청난 거를 하려고 오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까? 단순 업무를 하려고 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럼 나는 뭘 해야 합니까? 똑같습니다. 우편이랑. 우체국에 가능하면 안 올 수 있도록 와서 무인을 하나 사용할 수도 있으나 집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따를 한번 보시고요. 그 이따가 우리 어머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용하기가 편한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어르신들도 이러한 우체국의 어플리케이션 이용률을 높이려고 한번 그래도 계획은 세워 보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점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왕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 우리 ATM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실로 따지면은 이거 할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면접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단순 업무를 줄여줘야 우체국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단순 업무만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시중은행과 같이 협약을 우리 맺어서 많이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 제가 자료로 다 이렇게 공개도 해드리긴 했는데 대부분 다 단순 업무가 많죠. 단순 업무. 기존의 고객층은 최대한 다음과 같은 편의 증진, 기존 고객층, 이탈 방지, 이를 위한 우리 서비스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교육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니어층들의 어떤 금융에 대한 자율화를 만들어 보고자 이와 같은 교육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중은행의 여러 우리 지방층 분들은 이제 더 많이 있을 텐데 옵니다. 그럼 이분들은 뭐 때문에 온다? 아주 단순한 업무 때문에 온다. 그럼 단순한 업무가 있다고 하면 단순한 업무를 하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게 할 겁니까? 아, 수고하셨습니다. 가십시오. 다음. 이렇게 할 겁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현실은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안 그래도 바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천이 될 수도 있고 팔려고 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익적인 무언가를 넣어주세요. 오신 김에 단순 업무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왕 멀리 오셨으니까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거 부분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을 뭔가 상품 판매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반드시 공익적인 부분으로 교육도 괜찮고요. 알고자 하는 건강 지식도 좋고요. 금융 지식도 좋고요. 우리 알뜰볼 사용해서 뭔가 해도 좋고요. 저 유휴 공간에서 뭔가를 해도 좋습니다. 면접에서는 이런 기특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중은행으로 몰리는 그런 시중은행의 여러 고객층들, 단순 업무를 하려고 하는 우체국의 신규 고객이겠죠. 우리 편으로 만들어보자라고 계획을 하나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건 현실인데요. 우리 우체국에 오시는 여러 시니어 분들은 단순 입출금도 많습니다. 뭐를 하러 많이 오실까요? 통장 정리를 하러 그렇게 옵니다. 그분들은 절대 비대면 안 하실 거예요. 그 넘기는 맛이 있거든요. 다음 거. 이거 모아가는 분들 많이 봤죠?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런 거 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참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서 꼭 이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서 시니어층을 어떻게 하자 쪽으로 꼭 얘기하십시오. 이 부분. 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시니어층이 왔을 때 처음 오시는 분들 우체국에 처음 왔을 때는 나를 경력자라고 볼 것 같습니까? 신입이라고 볼 것 같습니까? 시중은행만 늘 갔던 분입니다.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우체국은 그런 걸 압니까? 와, 당신은 계리익 시험을 보았고요. 4가지의 과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오셨군요. 알 거라 생각합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융은. 만약에 금융쪽에 앉을 확률은 많이는 없으나 막상 앉게 되면 여기 10년 차에 예를 들어 30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령이 어느 정도 있는데 내가 앉아 있습니다. 걸어옵니다. 상담을 누구한테 받을까요? 나한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행 계획 중에 그러한 상황을 우체국의 성향을 알고 있기에 전문성 강화를 제시하셔야 돼요. 전문성 강화. 계획은 지금 세우셔야 돼요. 면접에서는. 균형 있는 계획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를 보면 그렇게
몇 월 며칠에 이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저와 같은 이런 금융 전문 지식을 이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실제로 가면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우편하느라 바빠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물론 일부 분들은 저쪽에 그 금융에 가려고 공부도 하고 뭔가 자격증 그런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바빠서 그럴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나에 대한 역량이 엄청나게 뛰어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온다. 근데 제가 신입이라서요. 잘 몰라서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의 이미지는 신뢰도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왔을 때 우체국의 신뢰를 이어가려면 이 급여도 시중은행과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우체국이 점점 더 바쁘죠. 우리 대출도 해야 될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논의 중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융분들이 아마 하셔야 될 미션입니다. 나는 아마 우체국에 가면은 대부분 경인, 서울 이쪽은 우편하다 정신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이쪽은 이제 하셔야 돼요. 충청 쪽이나 이런 지방, 강원, 전남 뭐 이런 쪽 있죠. 이분들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시중은행에 대한 상품과 우체국의 상품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합니다. 이 면접에서만큼은 그때 가셔도 되는데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왔을 때 뭔가 비교를 하고 설명하고 뭔가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모았을 때 우체국 상품이 다른 시중은행과 아니면 다른 금융권의 상품과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체국의 유일한 경쟁력은 뭡니까? 딱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금융 활성화, 금융 신규충을 이거를 했을 때는 자산에 대한 부분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젊은 층도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인터넷 은행,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공중에 분해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본인만의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반드시 이러한 변화를 나는 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요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신규충을 꼭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보수적인 성향, 공격적인 성향보다 보수적인 성향, 이쪽에 5천만 원, 저쪽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본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모릅니다. 우체국. 근데 우체국이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모든 자신의 돈을 우체국에 넣는 분도 있습니다. 2%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마을금고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심경에 뭐가 지금 있습니까? 내 돈을 지켜야. 그럼 누구를 찾습니까?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규를 늘릴 때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여야지 이율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우체국을 설득하면 옵니까? 안 옵니다. 올 확률이 없습니다. 우체국에 오려고 하면은 우리 면접에서 제시할 때는 그런 금리 기준으로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금리 플러스 뭐를 해야 합니까? 특히 우리 젊은 층을 오게 하려면 금리 이외에 뭔가 와야 하는 이유를 만든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 우체국은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사익 말고 그걸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층들 중에서도 공익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대상자들에게 우체국에 이런 거를 알리자라고 보통 많이 합격자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를 들면 5,000보 이상에서 10,000보를 걸었을 때 뭐 이율도 높아지지만 이 부분이 이런 결식 아동들에게 다음과 같은 걸 주는 이런 좋은 상품이야 하면 단순히 돈만 생각한다면 이율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게 좀 적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상품이 있으면 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대상을 우리 우체국은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게 우리 활성화 쪽의 하나예요. 금융 쪽.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죠. 여기에 최근에 나왔던 우리 우체국의 차세대 이제 들어봤죠. 차세대 한번 다 있다는 꼭 써보십시오. 지금 상당히 이 장애가 많이 나서 컴플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다양한 컴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장애가 엄청나게 많이 해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체크카드가 나왔다는 거 알죠?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합니까? 우리 연령층이 좀 있는 분들은 말이 된다 생각합니까? 우체국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궁서체, 뭔가 이렇게 반듯하고 네모나고 이런 성향이 많죠. 근데 우체국에서 이런 체크카드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그쵸? 이거를 신규 직원이 합시다 해가지고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해봅시다. 올렸겠죠? 누가 승인했겠습니까? 제일 위에서 이건 그래 해보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누구를 지금 공략하고 있다? 10대와 20대 이런 젊은 층들을 최대한 공략하려고 우체국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를 제시하셔야 돼요. 광고나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이거 뭐야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진짜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나는 반드시 이런 젊은 층을 공략하는 우체국과 함께 한다는 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10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 거 상당히 좋으니까 반드시 꼭 이 부분을 알고 나도 함께 하고자 하는 계획은 한 번 정도 세우십시오. 비대면 활성화 쪽에 20대, 2030, 10대의 이 부분을 꼭 활성화하는데 활용하십시오. 알겠죠? 이런 분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분들은 이런 이름 와닿지 않습니다. 우스뱅. 우체국 스마트.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체국 스마트 뱅킹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우체국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우체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만 계속 얘기하기보다 반드시 젊은 층을 좀 우체국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항상 얘기를 하는 그 사조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층의 성향 아셔야 되고,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층을 공략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10대 그리고 더 어린이 층 이 아이들을 공략한다는 거는 우체국의 어떤 고객을 지금 공략하는 겁니까? 미래, 장기적인 우리 고객입니다. 보통 참고로 우리 아이에게 처음 우리 금융에 대한 이런 카드나 아니면 통장을 만들어주면 언제가 있습니까? 보통 성인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공략해야 돼요? 어린이를 공략해요? 막 유치원 가서 막 얘들아 하자 이래야 됩니까? 당연하죠. 학부모님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우체국 하면은 그래도 뭐 증권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뭔가 반듯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저축이랑 이런 거랑 같이 묶어서 우체국의 이런 장기 고객 활성화에 꼭 어린이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쭉쭉쭉 이어가시면 젊은 층까지도 활성화하자. 장기 고객인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우체국이 다음과 같이 접근하자. 금융뿐만 아니라 같이 저쪽에 우리 우편도 같이 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실 부분이 직무 수행 계획입니다. 우편 파트는 이렇게 해보겠어요. 금융 파트는 지금 현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거 하는 게 사조서예요. 근데 사조서도 이렇게 해보시기도 하고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 동기, 직무 계획, 내가 왜 왔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도입부를 주셔야지 우체국에 왜 왔습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 다른 얘기를 하거나 예전에 뭐 주인의 추천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우체국의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와 같은 이런 변화, 대응하려는 우체국이 저는 이렇게 뭔가 좋습니다. 우체국에 내가 느끼는 매력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진 이와 같은 역량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체국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함께 더 빠르게 나아가고자 우체국에 지원했습니다가 지원동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갑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많이 얘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필컷이면 필컷일수록 이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과거는 과거 물어보면 얘기하십시오. 알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더 알아보실 부분은 이제 우리 우체국의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알뜰폰도 있고요. 골드바도 있고요. 그리고 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그 외적으로는 우리 용돈 배달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타 쪽으로 이제 빼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금융 파트, 그리고 아까 우편 파트, 그리고 이렇게 기타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세우셔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체국이 다음과 같은 걸 하고자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게 면접입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을 이런 방향을 잡고 머리 아파. 오케이. 머리 아파야죠, 당연히. 지금 다 하는 게 아닌데. 그죠? 이런 부분에 머리 아픈 건 환영합니다. 근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 지금 이런 부분을 잘 세워두시면 이런 부분을 저는 하고자 왔다가 되겠죠. 그럼 과거는 이런 과거에도 했다가 되면 돼요. 이렇게 새로운 거를 만들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만족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제가 과거에도 했듯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본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직무수행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잘 세우시는 거를 꼭 초반하십시오.